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장남으로 그는 신체가 건장하고 키가 컸고 얼굴도 잘생겼으며 풍기는 기운이 호걸이라는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412년 광개토대왕이 승하하고 장수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당시 중국은 북연, 동진, 북위 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북연은 고구려와 앙숙이었던 모용씨의 후연이 반란으로 망하고 세워진 나라로 반란을 일으킨 풍발이라는 자는 모용운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모용운은 고구려 출신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오른 뒤 성을 고시로 바꿔 스스로 고운이라 칭했다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살아생전 고운과 사신을 주고받으며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같은 종족이라는 연대하에 고구려와 북연은 친밀한 사이로 남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고운은 측근들의 배신으로 인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하고 풍발이 북연의 왕이 되었다 합니다. 동진은 삼국지의 사마이 가문이 성권에 오나라가 있던 강남 지역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세운 나라로 일찍이 천하통일을 눈앞에 둔 전진의 북연을 비수대전에서 박살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무능한 지도자 아래에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북위는 선비족의 하나인 탁발선비가 세운 나라로 가파르게 국력이 상승하고 있었고 훗날 화북 지역을 통일하며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처럼 장수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중국은 갈라져 있었고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에 종속된 상태였으며 백제는 광개토대왕에게 연달아 패배하여 국력이 쇠약해진 상태였기에 장수왕은 부친인 광개토대왕의 활약에 힘입어 꽤 괜찮은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공격해온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을 격파해준 이후 신라는 사실상 고구려에 종속된 상태였는데 그것을 반영하듯 뇌물마리간이 죽자 그의 아들들이 왕의 자리를 잇지 못하고 고구려의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실성이 마리간의 자리에 올랐다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실성이 고구려의 볼모로 있으며 고구려의 유력자들과 싸운 친분을 이용해 고구려의 힘을 빌려 신라의 왕이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성마리간은 과거 뇌물마리간이 자신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낸 것을 증오하고 있었기에 장수왕이 즉위한 412년에 뇌물마리간의 아들인 보코를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고 뇌물마리간의 장남이었던 눌지가 동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장차 그를 죽이려 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실성마리간은 비록 왕의 자리에 올랐으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뇌물마리간의 자식들을 끊임없이 견제합니다. 결국 417년 실성마리간은 고구려에 있었을 때 서로 알고 지냈던 고구려 사람을 초청한 뒤 내가 눌지를 불렀으니 그대는 마중을 하는 척하면서 그를 바로 죽이시오 라고 말하며 눌지를 암살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이에 고구려 사람은 마중을 나가 눌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눌지는 외모가 뛰어나고 우아해 군자의 풍모가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은 눌지를 죽이지 못하고 그대 나라의 왕이 나에게 당신을 해치라고 시켰으나 지금 그대를 보니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말하며 모든 것을 실토했고 이에 눌지는 분노하며 실성마리간을 죽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데 삼국유사에 따르면 실성마리간이 고구려에게 요청해 군사를 빌려 눌지를 불러들인 다음 죽이려 하였으나 눌지를 죽이려 했던 고구려 장수가 오히려 눌지가 어질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해 실성마리간을 죽여버리고는 눌지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도와줬다고 하여 눌지마리간이 고구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삼국유사의 기록이 맞다면 장수왕 시절 고구려는 신라의 왕위 계승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신라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427년 장수왕은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보통 평양 천도의 목적을 남진 정책을 위한 일환으로 보지만 사실 이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국내성은 여러 차례 외침을 받아 함락된 것처럼 방위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의 방위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평양천도는 백제와 신라 입장에서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비유왕은 433년부터 신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쓰며 먼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했고, 신라의 왕인 눌지마리간에게 좋은 말과 흰매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눌지마리간도 황금과 야광구슬을 답례로 보내며 백제와의 우호를 돈독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사실상 최초의 나제동맹 성립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장수왕이 여유가 있었더라면 신라의 이와 같은 움직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겠지만, 당시 북위와 북연 사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장수왕은 남쪽에 이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라도 백제와 화친을 맺었을 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왕 입장에서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신라를 압박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위가 날로 강성해졌기에 장수왕은 북위의 사신을 파견하여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435년 풍발의 동생이자 그의 뒤를 이은 북연왕 풍웅은 북위의 계속된 공격에 궁지에 몰리게 되자 상서 양의에게 만일 상황이 위급해지면 동쪽에 있는 고구려에 의지하였다가 나중에 후위를 도모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그를 몰래 고구려에 파견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436년 북위는 북연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 군을 일으키며 고구려에게도 이를 알렸는데, 장수왕은 북위를 무시하고 풍웅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수 갈로맹광에게 병사 수만 명을 줘 북연의 수도인 화룡성으로 진격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것이 북위의 군대가 먼저 화룡성에 당도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화룡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갈로맹광의 고구려 군대가 그 틈을 노려 화룡성에 먼저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간 갈로맹광은 병사들에게 낡은 옷을 벗으라 명하고 화룡성의 무기고를 털어 새로운 갑옷과 무기를 병사들에게 나눠준 뒤 크게 약탈을 벌이며 화룡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궁전에 붙은 불이 열흘이 되도록 꺼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는 북위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려 한 풍웅의 의도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풍웅은 갈로맹광의 호의를 받으며 고구려의 영토로 이동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북위는 분노하며 장수왕에게 풍웅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장수왕은 풍웅과 함께 북위의 교화를 받겠다고 말하며 사신을 보내옵니다. 하지만 북위는 고구려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거품을 물며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기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438년 풍웅이 처음으로 요동에 도착하자 장수왕은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하며, 영송왕 풍군이 이곳까지 와서 노숙을 하느라 군사와 말이 고달프겠다 라고 하였기에, 풍웅은 장수왕이 자신을 황제로 대우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고 화가 나서 스스로 황제라 칭하며 장수왕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장수왕은 일단 한번 참고 풍웅을 북풍 지역에서 지내게 해주었는데, 풍웅은 고구려를 업신여기며 정치와 형벌, 상벌을 내리기를 여전히 자기 나라에서 하듯이 하며 황제처럼 군림하려 하였기에, 장수왕은 참지 못하고 그의 시종을 빼앗고 그의 장남인 왕인을 잡아와 볼모로 삼습니다. 이에 풍웅은 이를 원망하며 멸망한 공진의 뒤를 이어 건국된 유송에 사신을 보내 자신을 맞이해달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그래서 유송의 유의룡은 왕백구 등을 보내 풍웅을 맞이하게 하는 한편, 고구려에게는 풍웅에게 재물을 줘서 보내라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장수왕은 풍웅을 유송으로 보내주기 싫었기 때문에 장수 손수와 고구 등을 보내 풍웅을 포함한 그의 자손 10여인도 함께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백구 등은 자신의 임무가 수포로 돌아간 것에 분노하였고, 이에 몰래 7,000명의 병사를 동원해 손수와 고구를 공격하여 고구를 죽이고 손수를 포로로 삼았는데, 이들은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장수왕의 반격에 패하여 사로잡힙니다. 이후 장수왕은 왕백구 등 유송의 인물들을 죽이지는 않고 유송에 압송하며 그들이 제멋대로 고구려 사람을 죽였다고 비판했는데, 유송의 유의룡은 고구려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기에 굳이 심기를 거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왕백구 등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풀어줬다고 합니다.
풍원과 관련된 사건 이후로 북위에 사신을 보낸 것을 제외하면 10수년간 기록이 없어 장수왕의 행적이 붕뜨게 되는데, 혹자는 이 기간 동안 장수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귀족들을 숙청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 내전이 일어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기는 하지만 백제의 계로왕이 북위에게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며 보낸 표문을 보면 지금 여는 죄가 있어 나라가 스스로 으깨어지고 대신과 힘센 귀족들을 살육하기를 그치지 않아 죄가 차고 악이 쌓였으며 백성들은 무너지고 흩어졌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장수왕이 귀족들을 숙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왕의 지세는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기에 과연 내전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고구려가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지냈기 때문에 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450년 고구려의 변방 장수가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신라의 하슬라성 성주 삼직이 갑자기 군사를 내어 공격해 고구려 장수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장수왕은 분노하며 눌지마리간에게 사신을 보내 내가 그대와 더불어 우호를 닦아 이를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었는데, 지금 군사를 내어 우리의 변방 장수를 죽였으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라고 꾸짖은 뒤 대규모의 군을 일으켜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눌지마리간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겸한 말로 사죄를 했기에 장수왕은 군을 물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장수왕은 신라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454년에 신라의 영토를 한 번 더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서기의 기록으로 464년 신라에는 외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고구려의 병력이 일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462년에 신라가 외의 공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때 고구려가 지원군을 보내줬고, 이후 이들 중 일부가 신라에 머무르게 되지 않았나 하고 추측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구려 병사들 중 한 명이 잠시 고구려로 돌아가며 신라인 한 명을 뽑아 자신의 말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 고구려 병사는 길을 가던 중 신라인에게 너희 나라는 우리나라에 의해 망할 날이 머지않았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래서 신라인은 고구려 병사의 말에 깜짝 놀라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곧바로 신라로 도망쳐와 자신이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말해주었고, 이 소식은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자비마리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자비마리간은 고구려가 거짓으로 도와주는 척하면서 나라를 집어삼키려 한다고 생각해 나라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기르는 수탉을 모두 죽여라 라는 명을 내렸는데, 당시 고구려 사람들은 새깃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풍습이 있었기에 이는 신라 내에 고구려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라에 있던 대다수의 고구려인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일부가 도망쳐 이 사실을 알렸기에 장수왕은 군을 일으켜 신라를 공격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468년에 장수왕은 말갈족 병사 10,000명을 보내 신라의 실직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백제의 계로왕은 신라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468년에 신라의 실직성이 공격을 받자 469년에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공격하였고, 고구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아신왕 시절 세웠던 쌍연성을 수리하고 청목령에 큰 목책을 세우고 북한 산성의 수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았을 뿐 고구려는 백제의 영토를 끊임없이 침공했다고 하며, 472년 계로왕은 북위의 사신과 재물을 보내 조공을 하면서 고구려를 직접 공격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북위는 백제를 위무하면서도 당시 고구려와의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데다 최전 성기를 달리는 고구려와 직접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에 말을 돌리며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계로왕은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변경을 침범한다고 말하며 재차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이번에도 북위는 마찬가지로 요청을 거절하였기에 계로왕은 분노하며 북위에 보내던 조공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장수왕은 백제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는데, 사실 장수왕은 이보다 앞서 원래부터 백제를 집어삼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승려 도림을 백제의 첩자로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도림은 첩자로 파견되기 전 장수왕에게 어리석은 소승은 아직 완전한 도를 깨우치지 못했으나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바라건대 대왕께서 신을 어리석다 여기지 않으시고 지목하시어 첩자의 임무를 맡기신다면 왕명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말했고 이후 그는 거짓으로 죄를 지어 망명하는 척을 하며 백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계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했는데 도림이 백제의 왕궁을 찾아와 신이 어려서부터 바둑을 배워 잠옷 신묘한 경지에 들었으니 바라건대 대왕의 곁에서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기에 계로왕이 그를 불러서 바둑을 두어보니 그 실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로왕은 도림을 상객으로 삼고 친근하게 대우하며 그를 늦게 만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과 친해진 도림은 그때부터 첩자의 임무를 개시하는데 그는 계로왕에게 신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왕께서는 저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매우 두텁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오직 한 가지 기술만 바쳤을 뿐 아직 털끝만한 이익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지금 한 말씀 올리려 하오나 왕께서는 뜻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계로왕이 말해보시오. 만일 나라에 이롭다면 이는 선생에게서 바라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자 도림이 말하길 대왕의 나라는 사방이 모두 산과 언덕 그리고 강과 바다입니다. 이는 하늘이 베풀어 주신 험한 요새이지 사람이 만든 형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감히 엿볼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단지 받들어 섬기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마땅히 숭고한 위세와 많은 업적으로서 남의 이목을 두렵게 해야 하건만 현실은 성각이 수리되지 않고 궁실도 고쳐지지 않았으며 선왕의 해골이 맨 땅에 임시로 묻혀있고 백성들의 집은 강물에 자주 허물어지니 신은 대왕께서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며 간언하는 척을 합니다. 그러자 계로왕은 맞소 내가 그리하겠소 라고 말한 뒤 나라 사람들을 모두 징발하여 흙을 쪄서 토성을 쌓고 그 안에 궁궐과 누각과 전망대와 건물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웅리아에서 큰 돌을 가져다 덧너를 만들어 소낭의 뼈를 묶고 강을 따라 둑을 쌓았는데 그 길이가 사성의 동쪽에서부터 숭산의 북쪽에 이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로왕은 도림의 말을 따라 궁궐 수리와 대규모의 토목 공사를 진행하였기에 곧 국가의 창고는 텅 비게 되었고 백성들까지 궁핍해지는 바람에 백제는 누란지위의 상황에 처했으나 이 일의 원흉인 도림은 그 사이에 몰래 백제를 빠져나와 장수왕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475년 장수왕은 직접 병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고 광개토대왕과 마찬가지로 파죽지세로 진격하며 순식간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포위한 다음 바람을 타 불을 놓아 성문을 불태우며 7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맹공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로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몰래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서쪽 문으로 달아나려다 백제 출신 고구려 장수 제중걸루 등에게 붙잡혔고 그들은 계로왕에게 절한 다음 그의 얼굴을 향해 3번 침을 뱉고 그 죄를 나열한 다음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고 합니다. 장수왕은 이 전투에서 적국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왕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으나 남녀 8천여 명을 사로잡은 뒤 그냥 돌아갔다고 하며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 신라의 지원군 10,000명과 함께 한성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백제에게 큰 타격을 준 장수왕은 이젠 신라로 눈을 돌렸고 480년 말가를 시켜 신라의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481년 장수왕은 말갈의 병력과 함께 고구려의 정예군까지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신라의 영토로 진격하였고 호명성 등 7개의 성을 점령한 뒤 미질부 지역까지 신라의 군대를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장수왕이 파죽지세로 진격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킨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이때 신라는 혼자서 고구려에 맞선 것이 아니라 백제와 가야의 군대의 지원을 받아 연합군을 결성하여 맞섰기에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오히려 역습을 가해 고구려군 천여 명의 목을 베며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484년 고구려가 또 공격해 들어왔으나 신라는 백제의 군대와 연합하여 모산성 아래에서 반격을 가해 크게 이겼다고 합니다. 489년 장수왕은 군대를 파견해 신라를 공격하여 과현 지역까지 진군했고 연이어 신라의 호산성을 함락시키며 승리를 거뒀으나 이 기록을 끝으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2년 뒤인 491년 장수왕은 98세의 나이에 눈을 감았고 이 소식을 들은 북위의 효문제는 흰색 위모관과 삼배 시미를 지어 입고 동쪽 교회에서 애도식을 거행하며 장수왕을 존중해 줬다고 합니다. 장수왕은 98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나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나 장수왕의 기록은 중국의 사서들을 통해 교차 검증이 되기에 진실이며 괜히 장수왕이라 칭해진 게 아닙니다. 장수왕 시절 고구려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했기에 막강한 세력을 이룩했던 북위도 고구려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실제로 장수왕은 북연을 지원하며 북위의 뒤통수를 쳤고 북위와 적대적인 관계였던 나라인 남제에 몰래 사신을 보내다 걸렸음에도 북위와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그만큼 고구려의 위상과 국력이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점은 고구려는 북위에게 남제에 사신을 보낸 것을 걸렸음에도 다음 해에 또 남제에 사신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구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장수왕의 뛰어난 외교적 능력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수왕은 북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송의 말 800피를 보내기도 했고 472년에 백제의 계로왕이 북위에게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때 이를 알아챈 장수왕은 북위에게 보내는 공물을 이전에 보내던 것에 2배로 보내어 북위를 만족시켰다고 하니 이처럼 장수왕은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외교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만 보면 장수왕이 북위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대다수를 차지하기에 혹자는 장수왕을 조공왕이라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장수왕이 활발한 외교전을 통해 북방을 안정시키려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471년에 고구려 백성 노구 등이 북위로 도망치자 북위는 이들에게 땅과 집을 하사했다고 하는데 혹자는 북위가 이들에게 전택을 줬다는 것을 근거로 북위로 도망친 이들이 단순한 백성이 아닌 장수왕의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생한 숙청을 피해 북위로 도망친 고구려의 귀족들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위서 거란전에 따르면 479년 고구려가 몰래 유목민족 국가인 유영과 손을 잡고 지두우족의 영역을 점령한 뒤 나눠 가지려 하였기에 그 주변에 거주하던 거란족의 일부가 고구려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북위의 영토로 도망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두우족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곳이 동몽골 지역이기에 이는 장수왕 시절 고구려의 영향력이 동몽골 지역까지 뻗어나갔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동몽골 지역에서 고구려 계통의 성토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계로왕을 죽였던 고구려 장수 제증걸루는 본래 백제 출신으로 그는 죄를 짓고 고구려로 도망친 뒤 장수가 되어 과거 자신의 고국이었던 백제를 공격하러 온 것이기에 계로왕은 같은 백제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됩니다. 장수왕이 백제의 수도를 점령했음에도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물러난 이후에 이어진 남진 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고구려는 항상 북쪽에도 군대를 주둔시켜 강대국인 북이나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던 물길족 등의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해야 했기에 군세를 남쪽으로 전력 투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생각보다 신라가 빠르게 강성해진 데다 백제의 수도가 함락됨으로써 백제와 신라는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이때부터 혈맹처럼 서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고구려의 공격에 맞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일전 장수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